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지금 멋진 분들 나와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종욱 박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앞에 프로그램하고 이제 바로 넘어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쁩니다. 네, 바쁘셔요. 오늘 말이죠.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웃긴 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많이 웃었잖아요. 지금.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종결 처분한 데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그 뭐 몇백 건이 넘는 그 뭐를 올리고 있대요. 권익위에. 근데 원래는 답변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대통령 부인께 이건 뭐 많이 뭐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흘 만에 권익위에서 지금 이제 답변을 달았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엿 선물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요. 받아도 된다. 너무 웃겨요. 그럼 이거 기록물이에요? 네? 기록물 되는 거예요? 그 농물이 어떻게 엿을 기록물입니까? 무슨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기록물로도 어찌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우리 여기 저 역전의 용사들 저 같이 남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도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한번 300만 원어치 엿을 사서 진짜로 보내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건희 씨한테 엿 먹어라 이러면서요?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참 연맥이는 답변이네. 아니 좋네. 그게 또 경제도 좋아지고 엿장수 아저씨들이 좋아하신 거 아니야? 예, 엿장사 맘대로죠. 뭐. 예, 엿장사 됐어요, 권익위가. 그러니까 네.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런 답변을 달고 앉아 있습니까? 권익위 내부의 반란 아닐까요? 지금 김건희에게 엿먹이기에. 아니 그러니까 용인해 주는 거죠. 이런 답변을 달고 있대요. 응? 불경스럽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전통 엿이라니까요. 불경스럽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스픽스를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스콕스 보다가 저 많이 울었어요. 김성환이 나를 울리대. 예. 그 저 육군 해병 훈련병 있잖아요. 해병이 네, 됐다. 훈련병. 네. 얼차례 받다가 목숨 잃었잖아요. 사망했는데 그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 그 무슨 수료식이 있었는데 251명 중 내 아들만 없네. 얼마나 슬퍼. 막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생떼 같은 자식을. 그러게. 앞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어쩌다가 훈련을 그렇게 가혹하게 시킵니까? 그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 응? 그거는 훈련의 범위를 넘었은 거예요. 얼차례라며 그게. 그렇죠. 얼차례가 뭐예요? 얼차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합이라 그랬어요. 그게 일본어라고. 그런데 지금 일본 자위대에서도 그런 용어는 사라졌는데 한국군에 그 뒤로 꺼져 해방되고도 오랫동안 90년대까지도 이게 살아있던 용어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일제잔재를 없앤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바뀌었는데 그게 얼차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을 차린다. 말이 좋아 얼차려지 옛날 기합. 기합이네. 옛날 그죠? 그래. 그러면은 체벌을 가할 때 때리면 구타가 되는 거. 때리지 않고 괴로움을 주면 얼차려가 되는 거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뛰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라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옛날에 많이 군대에서 우리는 얼차례? 얻어맞던 시절이니까 뭐. 어디를 얻어맞아? 아니 뭐 옛날. 저기 몽둥이로도 얻어맞고 기싸대기도 얻어맞고 뭐 기상천외한 게 별합을 게 다 있었지 뭐. 그래 때리면 바로 일어서 가지고 예
관등성명. 관등성명되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그 얼차려를 준 이유가 떠들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크게 뭐 떠든 것도 그런데 저기 조교하면 아침에 여기 저 일찍 일어나야겠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한국군의 독특한 건데 외국 군대는 일과 이후에 떠들던 둥그르던 자빠져 자든 상관을 안 해요.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을 통제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제 잔재인데 그러면 그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는 일과 후에 자유 공간이고 사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통제돼요. 그러고 나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 훈련병일 때 저 일과 시간 휴가 때 총 메고 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하는데 우리는 사생활을 인정 안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일과 후에 쉬는 시간에 거기 저기 생활관 아니면 분명히 그 쉬는 공간인데 거기서 떠들었다. 그러면 자라면 자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도대체가 저기 외국 가면은 딱 시간만 정해주면 식당에 지가 알아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줄 맞춰 가서 앉아서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지. 먹고 생활관 들어오면 이것도 통제당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외형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이런 정근대적인 것들가 거기에다 감정적 체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군 규정에 이 완전군장을 무거운 걸 메곤 구보를 못하게 돼 있거든 뛰는 거. 근데 시켰고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얹어지고 한 거니까 이걸 보면은 육군 규정에도 어긋나니까 이제 해당 중대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이 사건은 정말 더 충격적인 게 이게 폐혈성 쇼크에 따른 장기 파손이거든요. 다발성 장기 파손.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인은 열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군장이 사실은 훨씬 더 킬로그램 더 넘게 이분이 차려서 하고 막 이제 달리고 이러니까 몸에서 열이 팍 난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장기가 손상이 되면서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의무기록실에 실질적으로 가서 뭐 어떻게 처치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가혹행위를 했던 이 가해자가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초동 수사, 그러니까 초동 수사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상황을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21세기에 열사병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게 아니 말이 우리 안 가족 되죠.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이제 폐혈이 돼가지고 사망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폐혈이라는 게 이제 핏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안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나 뭐 이런데 천공이 생기잖아요. 네, 구멍이 그럼 뻥 뚫리죠. 그게 이제 노폐물,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피 같은 게 밖으로 빠지면서 이 안에 장기들의 곰팡이가 생기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섭네. 그래서 세상에. 뇌까지 피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뇌까지? 그 곰팡이 균이. 그래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아니 그러면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 얼굴 표정 얼굴에 이제 막 뜨거워져서 얼굴에 시뻘개지는 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팍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몸 속에서.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잖아 울면서 그 편지에 너 그냥 꾀병이라도 그냥 쓰러지지. 미리 좀 왜, 쓰러지지. 미리 좀 쓰러지지. 왜 거기서 미련스럽게 그걸 다 견뎌내고 있었니? 라고 부모 입장에서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애들도 군대 가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나 겁나요. 네. 우린 다 아이들 군부대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의무인데. 당연하죠. 지금 저도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에 갈 예정인데 너무 걱정스러워. 그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네. 내일 오전 11시 구속 심사대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얘기하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최상방 여판지 굉장히 신속하게 또 민간 경찰에 이첩도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이럴 땐 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그렇게 보니까 역시 이 군이나 이런 사건들을 제가 봤을 때 참 죽은 자가 산자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부터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아주 네. 뼈저리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면은 윗선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또 강압적인 지침이 있었는가 이 여부도 추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요 사건 직전에 수류탄 던지다가 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걸 들고 있었대잖아요. 이런 핀을 무성의한 뽑고. 발표가 옛날에 육군 54단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정군의 수류탄을 전수조사했거든요. 그 중에 몇 발이 저절로 터지는 수류탄이 발견이 돼가지고 몽땅 재고 교체하고 그때 업체도 수사받고 이랬어요. 그때는 불량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확률이 생긴 거죠. 확률이 생겼다. 확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병은 살았습니다. 이걸 뚫고 나왔는데 여기가 다 나가고 아우, 손도 나갔는데 세상에. 근데 살았어요. 아유, 그런데 다행이네. 이번 경우엔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데 그냥 손에 들고 있다 터졌다 이런 무성의한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달려갔는데 엄청난 터졌다. 돈을 들여 전수조사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건 규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발표가 다예요. 이러니까 이런 게 장비가 이렇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아니하고 그러다가 뭔가 지침이 잘못돼서 된 거는 또 유례 없이 저렇게 가혹하고 신속하게 하고 이게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그러게요. 네. 그나마 최상병 특검법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내일 속전속결로 청문회 이제 시작되겠네요. 그 소위에서 통과되는 거하고 청문회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사실상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법안 통과시킨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네. 하겠다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내일 엄청난 게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청문회도 전 국민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저 청문회가 바로 특검의 필요성을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고 네. 그 직후에 끝나고 나서 청문회에서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빠르기는 되게 빠른 거지만은 뭔가 잘 배치된 상황이죠. 네, 오늘 통과된 법사위 그 소위에서 통과된 안이 좀 특징적인 게 네. 비교섭 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하나씩 그러니까 한 명씩이죠, 하나씩이 아니라 특검 대상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기간을 20일을 주면서도 딴 때하고 다르게 20일 동안에도 필요하다고 싶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그건 어쨌든 이 안은 20일 준비 기간 동안에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70일 동안 수사를 하되 대통령이 허락하면 30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니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아주 거부를 하라고 니네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의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특검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대통령의 맞아요. 거부권 때문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 엄청 전화 통화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둘수록 계속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네. 그러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보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탄핵이라는 이런 것들도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가 이런 강력한 힘이 있으면 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어떤 분열되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의 속도전과 그다음에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잘 설명하는 이런 것들 잘 좀 결합이 돼서 네. 좀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소위 제 의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네. 작업을 좀 7월달 내에 빨리 좀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거를 민주당이 머리를 썼어요. 7월 19일이 이제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7월 19일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겠다.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2의 통과하느냐 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7월 19일이 1주년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9일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이걸 제의할 수 있도록 올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1주년 됐는데 이거 통과 안 시켜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게 다 압박이 알려주네 가겠죠.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셔요. 아니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요점은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이 이제 언제 올리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이 상징적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겠다. 이런 전략이 그래서 있죠. 저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오히려 정상화가 안 돼야 못 들어올 거잖아요. 맞아요. 못 들어와야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재의결을 하게 되면 통과되거든요. 그거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특검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키려면. 뭐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도 어쩌면 뭐 다 가져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번 게 주까지 지금 이번 주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계속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저께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어제 막 여기저기 전화한 그 상황이 다 이제 뭐 기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의 얘기와는 좀 다르게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이분은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라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야당은 주장하는데 여당에서는 아주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니네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구나. 그런 명분만 더 주는 거지 이게 뭐냐. 이재명 방탄이 이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다고요. 제 말과 다른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난 또 지금 저 민주당에서 미리 답을 알려주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죠. 예, 이제 10시 30분에 속개 예정이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열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파행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현 시간부로 아직 안 나온다고 들어오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파행이 될 이유는 증인이 무슨 뭐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옛날에 뭐 선서를 거부한 증인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 때문에 누가 그랬죠? 그때 그 경찰청장 하던 있었어. 저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한 권은희 의원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화했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네네. 그 경찰청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파행이 거예요? 상당한 시간 정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서 여부로. 그런데 처벌은 못해요. 그래요? 선서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그렇구나. 거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선서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는 아니, 거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내일 이제 조금 약간 사안별로 쟁점이 조금 달라요. 네.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번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다들 이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그랬었으니까 질문할 내용이 이종섭에게는 너 대통령하고 3번 통화했지?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통화했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크고 네. 박정훈하고 유재훈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하고 유재훈 관리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사건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이 짜여졌는지를 유재훈에게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8월 2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3번 통화를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25분에 임기훈 그때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5분 정도 한 4분 51초 정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1시 38분경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임기훈이 전화를 해요. 그때 유재은이 2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45분에 유재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하고 난 다음에 최상병 사건 회수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신범철에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임기훈은 또 누구에게 했냐? 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고, 유재현은 또 누구에게 했느냐? 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한 몇십 통화가 이 몇 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군검찰 회수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동안의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 유재은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일 답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핵심적으로는 저는 내일 하이라이트는 박정우 수사단장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박정우 수사단장이 올곧게 수사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뒤엎어진 과정인데 네. 그 뒤엎어진의 정점이 대통령이더라라고 하는 의혹이기 때문에 내일은 박정우 수사단장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 내용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자세로 이 수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굴욕감을 느꼈고 어떤 외압을 당했는지,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내일 나오게 되면 좀 국민들이 매우 공감하거나 분노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근데 또 하나 핵심은 이제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가 포커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구명을 했거나, 아니 누가 옆에서 연지를 했거나, 전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이걸 밝혀내게 되면 예.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전화가 걸어가는 내용들은 이 하나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저는 내일 그것과 관련돼서 뭐 김정민 변호사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키워드를 좀 잘 얘기해 주면 저는 이후부터 싸움은 좀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온 내용이 없거든요. 아니야. 대부분 네, 나왔죠. 맞아. 예. 근데 내일 또 김계환 사령관이 원래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네. 영상으로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JTBC가 아, 보도를 그래요? 했어요, 좀 전에. 아.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영장이면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겠나 봐요. 업무하다가 예, 예. 연결하겠다. 그런가 봐요. 왜냐면 신원식 장관은 자기 출장가니까 못 온다 그랬고 원래 네. 김기한 사령관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좀 전에 JTBC 뉴스에는 오후 늦게 영상으로 통화해서 자기가 출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만약에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 자기가 뭐라고 영상으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온다고 나라를- 했다가 아니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지. 지가 뭐라고? 나라를 지켜야지 거기 서해 쪽 요즘 서해 훈련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 서해 훈련이 많고 군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사유를 정직하게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다른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저 모양은 뭐냐면 안 나온다고 비난받기도 싫고 그렇다고 나와서 박정원하고 대지를 하자니 좀 공수처에서도 대지를 외면했는데 예, 여전히 본인 입장이 곤란하고. 용감하지 않군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정쩡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약한 고리거든. 왜냐면 이분은 자기 소신껏 막 밀어붙이는 워낙에- 사람이 아니에요. 예, 워낙에 왔다 갈등제 갔다.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 우리가 신문할 때는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물어봐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술술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난 대통령 때문에 이 해군이 완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해병대가 해병대.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 공수처를 다녀야 되는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시킨 것만 해도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것도 엄청나게 책임을 그러게. 지셔야 돼요. 아니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사령관을 안 바꿔? 이런 식으로 아마 야구 감독이었다면 아마 당장 48시간 이내 경질당했을 겁니다. 선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서 노골적인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부가 이 민의의 정당에서도 어떤 국민을 능멸하는 이러한 어떤 기만적인 행위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가 제안을 좀 잘 드렸나 본데요. 지금 우리 여기 따라오시는 문자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최한라사님이 300만 원 연모으기 해가지고 이거 보냅시다. 댓글에 지금 올라와 있나 보네. 기록물 보관실에 잘 여기 연 보관하게 합시다. 실가 받는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연 모아서 보내보자고요. 호박엿으로 뭐 햇님도 그렇고 실과 바늘님도 그렇고 야 이거 잣가라고 잣 300만 원어치 보냅시다. 이런 아까 연 먹어라, 잔 먹어라 이런 거죠 지금. 지금 빅엿을 보냅시다. 뭐 이런 문자들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톡톡 튀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연락 과정을 이제 어제부터 막 이제 신문사에서 막 이제 기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도대체 그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 사람이 연락책일까? 왜냐하면 그 이시원이 연락하고 나서 대통령이 연락하고 또 뭐 대통령이 연락하고 나서 뭐 이시원이 연락하고 뭐 이런 게
아주 순차적으로 빡빡빡빡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되는 이제 거야? 크게 보면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내려가는 군 사법 라인. 네. 여기는 주로 그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원 대령을 항명죄로 이렇게 엮어넣는 이런 사법 과정의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종석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 내려가는 지휘 라인. 국방부 지휘 라인. 요거는 지휘 라인인데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어느 단계에서 이 대통령 지시가 이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뭐 휴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사단장 행정적인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휴가 처리한 거라든지 네. 또 보직 해임을 무효화한다든지 이런 건 사법 과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건 지휘 라인으로 가는 또 흐름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임기훈 이시원이 대통령실에서 투톱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그 경로 이런 어떤 거에서 비롯되는 어떤 대통령 의도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와 해병대에서는 이건 받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아니 여기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시원 전 비서관이 먼저 전화하면 그 뒤에 바로 대통령이 또 동일 인물에게 네. 전화를 했다. 확인하고. 네, 요 추가로 뭐 확인하고. 뭐 그런데 이런 거. 요 흐름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처음에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의 존재를 몰랐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에게 지금 대드는 건가?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월 3일 날 군 검사 셋이 김계환 사령관을 쳐들어갑니다. 예고 없이. 그러면서 다짜고짜 조사, 무슨 현행범 잡듯이. 그 군 검사 셋이 3시간 동안 해병대 사령관을 들들 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내 지시를 어겼다.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박정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진술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거죠. 네, 박정훈이가 항명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윗사령관인 김계환이 내 말 안 듣는데 이 사람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들들 볶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시원을 제일 편하게 생각했어요. 이 패턴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내려간 패턴이 또 역으로 올라가죠.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가장 큰 폭발이 대통령으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들이 이어서 중폭, 소폭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역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중폭, 소폭 그러니까 그 폭탄주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신다고. 7월 30일 폭탄주 스타일로 일 처리한 거예요. 그러네. 7월 폭탄주 스타일이네. 31일 날 경로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생각에 대통령이 내가 경로했으니까 문제가 다 풀렸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1일 날 2일 날 이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놀랬죠. 이제. 맨 처음에 조태용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나 문자에서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11시부터 4시까지 완전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전 라인이 지금 돌아간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8월 1일 날 행적도 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1일, 2일 사이 간격 11시에 네, 왜 안보실장이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안보실장이 움직였다는 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움직였겠죠. 뭐 자기가 알아가지고 거기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8월 1일, 2일 사이에 대통령이 이분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분과 관련해서 지시를 조태용에게 했을 거고 아마 대통령실 전반의 내용들을 파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 세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점은 대통령이다. 지금 과정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최혜병 특검도 중요합니다만 윤석열 특검이다. 네. 성격상 그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요. 그렇네요. 대통령이 모든 단계에서의 존재감이 까면 깔수록 더 나옵니다.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나는 그냥 대통령이 한번 경로에서 사단장 봐주려고 그러니까 밑에서 또 이걸 과잉 해석하고 과잉 충성해서 이 정도 벌어졌겠지. 원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대통령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 지시하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이렇게 그냥 껌껌이 내 말을 누가 들었네, 누가 안 들었네 이러면서 네. 뭐 몇 분 사이를 자기 휴가까지 가가지고 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반적이질 않으세요. 진짜 독특하신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꼼꼼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만들어지고 제기되는 거죠. 옆에서 자꾸 찔러서 그러니까 이제 8월 2일 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대통령이 장관하고 13분 동안 3번 통화 중 하나는 13분 동안 통화할 게 뭐가 있어. 계속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조사되니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치밀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이 전화했던 당일에 여기저기 이제 밑으로 전화했던 당일에 잼버리 대회 갔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 주저앉아서 예. 못 일어난 게 그게 뭐였을 것 같다고 그러셨지? 네, 그때 그게 이제 김건희여서 너무 힘을 다 너무 빠져가지고 전화하느라고 전화는 힘 빠서. 근데 내 열받은 생각에는 데다가 또 열받아서 정말 근데 사실 열받아서 술 좀 드셨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술은 먹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못 일어나. 술은 원래 끼니마다 드시는 걸로 제가 점심 저녁. 프랑스식이네. 네. 내 프랑스 갔더니 와인을 낮부터 먹더라고. 이게 반주 계속 먹으니까 개념으로. 기분이 계속 좋아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왜 담배 피면은 왜 기분이 올라갔다가 또 기운 떨어지면 내려갔다 담배 피면 그래요? 다시 올라.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그런데요. 그게 효과가 무슨 대마초도 아니고. 그게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올라갔다가 또 기분 떨어지면 담배가 또 땡기고 이런 그렇죠. 것처럼. 니코틴이 네, 네. 떨어지니까 같이 또 술도 땡겨야 되는 계속 거죠. 술은 어쨌든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잔씩 드시던 버릴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점심 저녁을 좀 하루 드셨을 것 같아. 종일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근데 좋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루 그날 종일. 전화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신경 쓰고. 근데 사실 또 제가 며칠 전에 그 대통령실에 있던 모 인사에게 정확히 물어봤어요. 네. 정말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옆에서 누가 지시하면은 따르고 뭐 말하면은 그대로 듣고 이러는 관계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오히려 이 V1이 V0에게 이렇게 화도 내고 뭐도 하고 독립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 많은 데서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요. 독립적이지 누구나. 이게 예? 그 우즈베키스탄 가 있다가 대통령 전화를 3번 받은 이종섭 장관 말입니다. 네. 이 휴대폰이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깡통폰이 그랬다며. 나왔잖아요. 나는 여기에 그때 어쩌면 녹취가 돼 있을지도 몰라. 근데 임성근폰에서 뭔가 나왔대요. 아니 그거는 지금 뉴스버스에서, 공수처에서 네, 공수처에서. 아니 참에 내가 얘기 다 해준 거야. 거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도 69페이지짜리 잘했어, 문서 잘했어. 있다는 얘기까지 네, 다 맞아 해줬어. 맞아. 잘했어. 그랬는데 그 저기 임성근 폰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뭐 이종섭 장관이 다른 제3의 장소에 데이터를 백업 해놨는지를 몰라도 이거 터지면 난리 나겠지. 나는 근데 그거를 물에- 공수처가 포렌식 해가지고 내용을 다 유의미한 이건 정확히 딱 워딩 그대로 유의미한 정보를 다 찾아냈다. 아니 그거는 핸드폰- 임성근 그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지금은 사단장. 이종섭 그 예.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왜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이종섭 내 장관의 예상으로는 그 핸드폰인데 우선 그때 팔도의 욕이라는 욕은 다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한민국의 욕의 절반은 그 통화에 김수미 선배님보다 더한 욕을 듣고 그러니까 그럼 귀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혹시 우연히 그 한강변 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걸 까봤더니 옛날 뭐야. 2016년. 네. 야 이거 그래야 되는 건데. 야 기시감 이거는 한국의 역사를 바꿀 그 그러게.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영웅이 기록물이 되는 건데. 나오는 거거든. 이번엔 역사를 JTBC일까요, MBC일까요? 야, 우리 이게- 스픽스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막 나가는 게 가속화됐던 그 시점이고 네. 이때 주요 지기자들 휴대폰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졌대요.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런종섭도 있지만 런폰도 있어. 럼폰. 아니 옛날에 제가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민간인 사찰 그래서 그 문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쪽에 그
컴퓨터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때는 뭐 컸었나 봐. 이 얘기를 증언을 내가 들었는데 네. 망치로 막 그걸 깼대. 원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그걸 증거 깼대요. 인멸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핸드폰은 안 그렇겠습니까? 핸드폰 그런데 그렇게 깨고. 그런데 자기가 살려면 어딘가에 이게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1월 달에 주요 지기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부의 주요 지기자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없앤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이 업무폰은 내 공직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기록물이에요.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 자기들끼리 복귀를 다 해본 거야. 그렇지. 예. 그리고 공수처가 그때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니까 공수처 저놈들 수사한다 저거. 이러면서 아주 수사 초동 단계에서 증거 인멸한 겁니다. 네, 네. 아주 뭐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도 별로 한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상하고 다 없앴다. 이걸 그러니까 갖다가. 이 핸드폰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지시한 그런 종류의 증거물도 되지만 내 결백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거잖아요. 내 결백을 증명하는 그 증거물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없앴을까? 아니면 안 없앴을까? 혹시 나중을 몰라서 뭔가 요거 빼놓으면 되지. 칩 있잖아. 뭔가 칩. 좀 해놓지 않았을까? 네, 네. 뭐 이렇게 지금 해놨을 것 생각하시는 같아요. 거잖아. 하고- 오, 천재다. 이게 꿀꺽. 꿀꺽은 안 돼. 그렇게 안 되고. 사진 찍으면 막 나와. 칩이. 지금도 뱃속에 침이 있어, 액실이 찍으면.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 혼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게 그럼요. 빼박 증거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장관을 그만두면 핸드폰을 바꾼다. 장관을 그건 그만두면 무슨 대체적으로 아니, 원래 그래요. 검사들도. 그래요? 장관을 그만두면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부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딘가 있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기존 핸드폰과 다른 핸드폰을 새로 한다. 그럼 이 핸드폰은 어디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확보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없다는 거면 증거 인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럼 이제 증거 인멸로 걸릴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종섭이. 뒤집어 쓰는데, 그럼 그죠? 이제 작사를 내야죠 이제. 네. 너 갈래 안 갈래? 근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특검으로 가면 그냥 뻔할 게임인데 이제 안 그렇고 이제 검찰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는 했어요. 무단 뭐 불참하는 증인들 뭐 가서 구인 데리고 오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하고 또 뭐 나 저 고발도 하고 뭐 다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일보의 기사를 좀 보니까 이거가 자 국회로 증인을 끌고 올 수 있을까? 불출석하면 항상 동행명령장 발부되나? 아니다. 예, 법은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대상이고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청문회는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는 건 그냥 입법청문회이지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온다고 해서 네. 그리고 또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막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거는 못 한다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다만 그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오게끔 꼭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우리는 뭐 당장 동행명령권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막 그건 아니에요. 내가 법사위 위원들을 만났는데 네. 이 문제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의제더라고요. 근데 법을 조금 바꿔야 애매하게 되는데. 봐요. 물론 중론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는 받았다 그러는데 네. 반면에 이제 다른 사항들은 보통 청문회 그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요? 준용을 하고 확대 해석해서라도 우리는 그 증인을 부르겠다. 일단은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그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인신에 대한 거잖아요. 만약에 데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건 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그 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렇게 무한정
확대 해석하게 되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 요게 조금 있어요. 자, 그리고 증인 소환 핵심은 요거는 출석 요구서가 7일 전에 네, 송달이 보내줘야 돼야 되죠. 되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이제 그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가 이걸 미리 알고 송달 준비했다. 의결이 되는 동시에 송달을 완료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서 줬다는 얘기죠? 의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 7일 전에 그 사람에게 도달이 되도록 이거를 다 미리 보냈다는 얘기고 예전에 다른 청문회나 다른 국감이나 이런 때에서는 증인을 막 잔뜩 부르는데 송달이 안 돼가지고 증인들 나 송달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안 나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누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네네.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증인한테는 7일 전에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증인은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이 청문회인데 오늘 받았어요. 이 사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우려해서 미리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게 확인했다. 네, 그 얘기. 확인했다. 본인이 7일 전에 그걸 딱 받아야지 그때부터 7일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미리 한 그건 거니까.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다. 민주당에서 네. 그냥 막 속도만 낸 게 아니라 네. 속도와 함께 정밀성도 다 준비됐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요. 하거든요. 그럼 내일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청문위원 법사위원들이 이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잘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내느냐. 저는 이게 내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일단 4명, 5명은 무조건 나오니까. 네, 이종섭하고 네. 임성근하고 박정훈 대령하고 유재현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밝혀낼 게 되게 많죠. 예. 이시원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요? 예, 이시원은 안 나올 안 것 나오면 같아요. 여태까지 안 신범- 나온 걸로 신범철도 안 알려져 나오는데.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 말도 안 동행 하니까. 명령을 못 한다고 지금 노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검사 출신이어갖고 대통령하고 되게 이게 아유, 소통이 그럼. 직접적으로 잘 되는 사람인데 내 이 사람을 새끼지. 못 나가게 하겠죠. 내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그 관계자들은 못 나가게 사실은 지금 다 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온단 말이 나오는 없어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국방부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이시원은 나오면 100%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회수하게 하는데 이거 위법이잖아요. 기록 회수하게 하는 거. 네. 그걸 유재근하고 통화한 사람이 이시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노도 맞다고 예스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위증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본인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인 지금 거예요. 여기 댓글에 네. 결국 내일 기대만 잔뜩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 않다. 예, 미리 걱정 뭐하러 해요? 한번 보시라.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리고 내일은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주장이 상반된 요인들이 선명하게 부각만 돼도 성공이에요. 네. 옛날 99년 온로비 사건 때 4명의 증인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4명이 다 기독교 신자고 막 우니까 청문회장에서. 네. 그러면 예수님은 저 4명 중에 누구 편인가가 나 그게 예수님?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청문회가 특검 여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저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 5명이 앉아 있으면은 자, A라는 증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증인은 이렇게 하는데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달라요. 이렇게 다르는데 현직 공직자들이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 특검에서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 여론이면 내일은 그것만 해도 소득이죠. 그럼요. 그것만 네, 해도. 네. 그래서 저도 법사위원들하고 얘기할 때 무엇을 밝혀낸다로 목표를 삼지 마시고 청문회를 해보니까 무엇을 밝혀야 되는구나. 이거를 도출해내는 청문회로 하시면은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다. 아유.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공감하고 준비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실 거니까. 아니 날밤 새고 있어요. 날밤 새고. 네. 그래서라도 해야죠. 아니 그럼요. 날밤이 문제입니까? 지금 엿도 있는데. 엿도 있지. 네. 지금 여기 난립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나 여기 보태겠다. 어? 아니 왜 갑자기 300만 엿 원어치를 얘기로 사자. 이렇게 아니 여기 많이 엿을 많아요. 드시고 싶은가 봐 지금. 당 떨어져 있어. 당 떨어져. 친척 중에 엿장사 있으신가?
박주민 의원 그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권이 그 관련이 됐다 하는 제보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 예, 그 어떻게 부분이 됐어요? 아직 뭐 실체는 아직은 안 드러나는데 그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 중에 네. 현 국방장관 신원식 당시 국회의원하고의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작년에 신원식 장관이 의심을 받으니까 최상병 사건에 자기가 개입한 걸로 네. 이종섭 장관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전화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없으십니다. 아. 확실히 없죠? 네, 없습니다. 나는 전화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전화 기록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둘 다 위증한 거예요. 이종섭 위증하면 또 신원식.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원식 장관은 왜 거짓말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네. 오늘 뭘 밝힌다 안 밝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이 국회 국정감사장 운영위 국방위에서 쏟아지는 위증 시리즈가 화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증죄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위증죄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의 위증이에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그건 관련해 가지고요. 예컨대 신원식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서로 얘기하면서 전화하신 적 없으시죠? 뭐 이제 이랬다고 쳐요. 네. 자, 그럼 그걸 위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수사를 할 때 당신은 그때 전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통화 기록이 다 나왔네요.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나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기억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실제 그 사람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A라는 걸 알면서도 B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위증죄로 한다는 건 그래서 판사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정황 증거 보니까 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어주거나 그렇지 않아. 아, 보니까 아니라잖아. 자기는 기억 안 났대잖아. 그때는 그런 줄 알았대잖아. 이래버리면 또 끝내버리는 거야. 아, 위증죄가 그렇게 판사 맘대로 사실.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 마음 이 건은 판사 어떻게 되냐 보려고. 아, 재밌네. 아니 우선 박주민 위증죄가 원래 의원 그래요, 얘기에 위증죄가.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걸 짐작하게 하는 단초로 드러난 거는 신원식 장관 전화라는 예, 거. 예. 요걸 그렇죠. 우선 말씀드리고 네. 그 외에 뭐가 더 있느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다. 그 다음에 위증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지금 드러난 기록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 국방비서관, 대통령 국방비서실 행정관, 그 다음에 임종득 안보실 차장, 신범철 차관 엄청나게 많죠. 수십 건이죠.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증언 때는 뭐라 그랬냐면 딱 한 통 받았다 그랬어요.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전화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 그러고 보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득하고만 3건이에요. 그날 당일에.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게 휴가 가서 다급한 전화였다고요. 그러니까 전화 받은 게 그거 한 건이 아니라 전화통을 뗄 여유가 없었을 정도로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이 정도였는데 한 통밖에 없다 그랬다고. 네. 네. 그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가 진짜 위증이 위증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국방위 간사가 서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 안 했다고 위증을 했을 때에는 공통으로 알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통화했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통화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가 있다. 그럼 뭘까? 서로 공유하는 게.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기시사였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제가 추정할 때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제일 그것만 정확히 드러나면 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8월 2일 날 12시 45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1시 5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기록을 회수하라고 통화를 하는. 그러니까 8월 2일 날 전격적으로 모든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는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헤드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이것만 드러내는 거 하나 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김미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통령은 왜 4분 후에 전화했을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연인가?
그렇다면 아니, 그게 계속 이어졌다. 이 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한 명의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네. 누구야? 누구야? 경기도에서 출마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K씨. 동기. 예, K씨. 예. 고석지 말하는 거죠. 예. 그분이 전 등장을 고등 하는데 검찰. 저기 이종섭 장관 통화 기록에 나와요. 그래요. 8월 3일 날. 그러니까 자 8월 3일 날은 아, 이 얼굴이 얄밉다. 이런 날을 얼마나 그쪽에서 믿겠어. 아, 또 탄압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은 내가 안 두 건이나 했죠? 고발당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예. 저기 보면은 저 임성근 사단장이 또 8월 2일 날 휴가를 내고 경기도에 급히 올라가서 법조인 만났다 그러는데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이것도 수상해요. 그다음에 저기 법조인, 윤석열 법조인. 대통령이 작년에 부친상 당하신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게 사흘장인가 그래요. 네. 그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킨 게 바로 K 변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봤다는 거야. 그때 저기 가깝다는 저 사람이 걸 친하다는 걸 되게 알게 많이- 됐다는 그리고 거죠. 이제 나중에 공천 받는 것까지 본 거죠.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정치권은 반드시 그 당시 국회의원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 예, 공천받은 예,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아, 고석, 그러네. 그다음에 신범철, 지금 임종득 얘기해도 다 되나? 나오잖아 지금. 아. 이번에 공천받았다 떨어진 신범철, 공천받아서 된 임종득,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신원 씨, 다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왜 무섭냐면 예. 집단항명 수괴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죄명이거든요, 이거요. 예. 전심은 작살이에요, 그냥. 그럼요. 근데 이거 갖다가 무조건 사용해요, 이거. 이거 갖다 박정수 단장한테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에는 이 소위 죄명을 통해서 완전히 사건을 갖다 은폐하려고 했다라고밖에는 달리 추정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걸 정치인이 개입해 들어와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과 이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왜 신원섭 현 장관이 전 장관과 통화했을까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의 얘기는 매우 사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저기 아까 박 대령 얘기를 했는데 8월 9일 날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후에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구속 의도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밖에서 나는 코치를 받았다고 보는데 국방부 검찰단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고 보는데 당시에 구속만 시키면 게임 끝난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저기 VIP 경로설은 나의 망상이었다. 이 진술만 해라. 그러면 상명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딴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건 저의 망상이었고 그런 망상에서 비롯된 어떤 그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거 몇 개 걸어가지고 예. 이렇게 퉁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그 망상이라는 건 제가 미친 놈이었다는 뜻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망상이 그때 사로잡혔다. 진짜 미친 놈이 누구야? 전화질 해대고 하루 종일. 왜 그러세요, 진짜? 뭐 목숨 내놨어? 이제 뭐 이제 막가자 목숨이 하시는 10개야? 왜 이래, 지금? 박정훈한테 망상이라 그랬지만 이러면 안 돼요. 윤 대통령한테는 과대망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초현실적. 아. 초현실적. 이게 아니 위험하다. 아무리 그래도 30년 동안 나는 국방을 들여다봤는데 내 상상력을 앞지르는 초현실적인 현실은 과대망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쌍방울의 진술 세미나를 보면서 네. 검찰들의 그냥 고유한 방식이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외부에서 갔다면 이렇게 야 뭐하냐 군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정리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렵게 자 집단항명 수배죄로 집어넣은 다음에 진술 싹 바꿔서 정리하고 끝내자. 지금 쌍방울에서 벌어진 일이랑 다 유사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매우 높은 형량들에 대해서 플리바게닝해서 권력의 아주 추악한 면들을 갖다가 숨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나 나온 짓거리들을 지금 해대고 있으니까. 네. 청문회 상황은 아주 뭐 내일 저희 방송하는 시간이면은 아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내일 또 방송에서 더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애들 많이 낳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노 변호사는 애 두 몇이나 명, 두 명. 아유 애쓰셨네. 애쓰셨어. 장합니다. 애국자요. 애국자예요. 몇이세요? 아니 저도 둘인데 어제 그저께 사흘 전에 윤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안 되겠다, 늦둥이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예요? 아직 능력이 된다니까. 이 나이에도 가능해요. 아니, 본인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정말? 이 생물학적인 것도 갖고 고려하셔야 돼요. 아니 어제 저 발표를 봐. 아니 근데 발표만 늦둥이 하나 보면 낳아야지. 발표만 보면은 정말 야 진짜 이제는 애를 낳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얼차려하다가 사람 죽게 만들지 말고 수리탄 터져서 죽게 만들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내놔야지 뭔 소리예요 늦둥이 지금. 하나 낳고 육아휴직 하고 싶다니까요. 아이, 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보니까 재원 마련이 이런 거는 가장 큰 숙제잖아요. 네. 그 재원 마련하는 거에서부터 벌써 삐그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것도 참 놀랄 얘기인데 제가 이걸 보고서 언뜻 어디서 본 기시감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아 잘하셨네. 그랬더니까 작년 1월 23일 날 예.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지금 일본이 인구 지금 중대 사태라 그러면서 인구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러고 이후에 어린이 활력 있는 어린이 나라인가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3월에 일본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지금 윤 대통령이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 4대 분야가 똑같아. 그랬는데 그때 논쟁이 재원 문제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발표하자마자 일본 국민의 66%, 이건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인데 네. 저 계획 실효성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작년 하순에 가서 이제 연간 30조 원을 우리 돈으로 그 계획에 쏟아부어야 되니까 뭘 신설했냐 하면은 저출생 기금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매월 국민 1인당 4,500원 정도의 세금을 걷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얘기한 KBS 시청료 정도 됩니다. 그렇네. 예. 그랬는데 처음에 증세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작년 연말에 기시다 총리가 의회 가가지고 이거 증세 아니냐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닥달을 해서 개패드 얻어 맞았는데 네. 오늘날 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때 기시다 지지율이 33% 원짜리였는데 지금 14%예요. 14%. 예. 그랬는데 일본 국민들의 기시다 총리가 저 지지율 폭락한 거에 보면은 3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대책.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경제 그 회복 지지부진하고 자민당 의원들 그 불법 후원금 네. 그 정치자금 스캔들하고 하나가 이거요. 우리나라가 맨날 일본 따라서 하는 게 정말 황당무계한데 지난해 저출생 대책으로 예산 쓴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42건에 대해서 46조래요. 아, 그래요? 47조. 47조. 근데 실질적으로 47조 원을 다 썼는데 그중에 한 50개 정도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다 저출생이라는 이름을 묶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는 것도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저출생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재원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요새 또 대통령께 질문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그런 점에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종부세.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을 마련하는 재원이 종부세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종부세 0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보니까 그 어느 의원이더라? 누구지? 김은혜. 맞아. 김은혜 의원이 지금 나오네. 예, 김은혜 의원이 같은 날에 대통령이 저 종부세를 가지고 나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대통령 매기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300만 원 국힘을 빨리 왜 사야 돼. 그럽니까? 저것도 연맥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래도 여시 품절 되겠어. 품절 대란.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유 시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되네.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석유 나올 부동산이 때까지. 아니잖아. 석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돈을 퍼부어야 돼. 지금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세수 결손이 50한 4조 원 정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79조가 줄었어요. 올해 지금 30조가 지금 덜 들어온,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정부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자기가 쓰겠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가부장을 신뢰할 수가 없죠. 이게 마술사야. 돈이 막 생겨. 그래. 말만 하면 돈이 어떻게 어선가 쓰는 게 나타나 될까? 지금 예. 돈이. 지금 마술을 보는 거야 우리가 네, 지금. 그런 거 말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이 좀 집에 좀 일찍이나 보내주세요. 그래 잠을 자야 애들이 나오지. 예. 그잖아. 그러니까 예. 그 저기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저출산 대책으로 그 인기가 떨어졌느냐? 여성들 반감이 심했던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네. 국가가 돈 줄 테니 애 낳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남녀가 좀 반응이 달라요.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정서적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가 결국 기시다의 몰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걸 흉내낸다니까. 그럼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좀 기다리면 되잖아. 아니 우리가. 김종대 의원이 아까 그 개그 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나 기시다 얘기하면서 기시감이 느껴지네. 그렇죠. 아재 개그 근데 이제 맨날 하시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근데 그러는 거죠. 윤석열스러움이죠. 아, 그래. 나는 웃긴데. 그냥 차라리 기다려 이제. 웃겼어. 그런 거 웃어주면 안 돼요. 아니야. 아, 눈 깜빡깜빡하면서. 의원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계속 뒤에 것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회귀 자꾸 누구 닮아가지고. 그래요. 예. 아까 저 김종대 의원이 나도 저기 이거 보면서 나 집에 가서 저 늦동이 하나 뭐 어떻게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늦둥이 우리는 나야 돼. 아니야. 내 친구 손잡아다 그럼 아, 내가 정신 차려, 사람 정신 모두는 차리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좀 제발 일찍 좀 들어오지 마세요. 어? 저희 괴로워요. 이런 나이라고 우리가 이제. 늦둥이를 낳으면은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래, 빨리 정리가 안 정리해야지. 되네요. 네, 자, 우리 저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더 착한 PD님. 보험.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요거 저희 프로그램 도와주시는 분, 예, 그런 회사거든요. 착한 보험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예, 1644-1236 요리로 상담 예약 전화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역전의 용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